안녕하십니까. 전 메디피스 대표 소동엽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공중위생들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지고 현대 생활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콜레라하고 탄광 얘기가 이렇게 먼저 쓰여 있죠. 1800년대 초반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과 이제 그 우리 공중위생학에서 이걸 계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콜레라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1800년 초반에 아주 초입부에 겐지스강의 하류가 지금의 벵글라데시에 가서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강 하류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발생한 거로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에서 기원을 삼는데,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뭘 느꼈나 하면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24시간 이상 지체돼서 이동이 되는 게 없어요. 24시간 이내면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이동이 가능하게끔 됐어. 그래가지고 무섭게 빨리 전염이 이제 전파가 됐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기차가 나올 동 말동 그쯤 초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선들이 바다를 오갔어요. 그러고 이제 걸어 다니고 마차로 다니고 이제 이게 일상이었는데, 1800년대 초반이면은 전 세계를 오갈 때야. 유럽이 아시아에도 오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할 때니까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동 수단 자체가 워낙 늦었지. 그래서 몇 달 걸려가지고 유럽에 콜레라가 이제 상륙을 하게 돼요. 이제 대개 영국 같으면은 뭐 인도에서의 직접 유입도 있을 수 있고 유럽에를 거쳐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래서 유입이 됐는데, 이 코로나는 일단 증세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나 하면 장내에 가서 코로나, 비브리오 코로나가 기생을 해가지고 장 점막에서 탈을 내거든. 그래가지고 우선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또 점막에서 병균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서 또 점막이 헐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20리터 이상의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대병으로 10배가 넘는 거잖아. 우리 페트병 큰 게 1.8리터 대병이잖아. 그게 10병 이상 되게끔 설사를 하니까 탈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증세가 점막에 기생을 하니까 아픔을 느끼겠지. 그래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20리터 이상이 설사를 하는데 쌀뜨물 같은 뿌연 설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탈수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피부가 몸무게가 빠지겠지. 그러면서 눈은 움푹 패이고 뺨 뭐 그냥 푹 들어가서 얼굴이 그냥 수척한 게 금방 나타나고, 그러고 이제 그 피부가 주름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기력이 없어지니까 목소리는 쉬었고, 그러니까 기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이나 이제 이런 데 문제가 되니까 근육이나 그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영국에서 제일 먼저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예요. 1981년도 말쯤 존 스노우라는 영국의 의사가 있는데, 이때는 의과대학이 아주 체계화가 된 의과대학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마 존 스노우는 훌륭한 의사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훌륭한 의사 밑에서 조수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의사 자격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 스승이 콜레라가 유행을 하니까 존 스노우 보고 당신은 탄광 있는 데 가서 환자를 좀 봐라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파견을 나갔어.
그래가지고서 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딴 지역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더라. 탄광 속에 들어가면 일단 일이 끝날 때까지 나오질 못하잖아. 그럼 대소변을 거기서 봐야 할 거고, 식사도 거기서 해야 하고, 물도 가지고 들어간 거 외에는 안 되고, 씻기 같은 것도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공기는 뭐 굉장히 탁할 거고, 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빨래도 제대로 못해 있고, 여러 가지 뭐 몸에 피부병이니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굉장히 불결한 위생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광부들이 딴 직업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작업 장소하고 시간이 지하 속에서 통풍이 안 되는 상태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8시간 내지 9시간을 지속적으로 일을 해요. 중간에 쉬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소변이나 뭐 가래를 뱉는다든지 등등 뭐 열이 나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배설물 같은 게 안에 가서 굉장히 산재돼 있더라. 화장실이 있을리 만무하니까. 그 다음 손을 씻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음식물은 불규칙하게 지하로 반입이 되는데 결국은 안에 가서 지열이랑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내뿜는 숨이나 체온이 있으니까 세균 오염이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때 당시 세균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여튼 이 콜레라가 생기는데 다들 증상이 일단 설사를,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결국은 항문으로 통해서 나오는 이런 배설물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를 추정을 하게 됐어요. 이 콜레라 증상을, 일단은 이 기저귀를 보여주는 거는 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니까 옷에다 막 지리고 이제 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쌀뜨물 같은 이제 설사를 하더라. 그 다음에 배 복통을 굉장히 호소하고, 아까 근육 경련이 난다고 그랬죠. 그 다리 근육이 경련이 나면서 통증이 심하고, 열은 아주 고열이 나는 게 아니라 미열이 나고, 그 다음에 토하고 토사광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탈수 현상이 나니까 이렇게 눈이 아주 움푹 들어가고 뺨이 홀쭉해지고 이제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탈수 현상이 나니까 입 같은 게 마르겠죠. 마르고 그러면 혀가 이렇게 갈라지지. 그래가지고 입속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아주 목마른 갈증을 호소하고 그래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소변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콜레라를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콜레라하고 수인성 전염 관계를 이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간 거야. 그러니까 세균,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콜레라가 어떻게 전파가 심하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역학조사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31년에 이제 처음 유행하는 걸 겪었고, 그래서 몇 년 지났죠. 그래가지고 48년에 런던에 2차 콜레라가 또 유행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망한 게 50몇 년인가 그래. 사실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2차 콜레라가 유행을 할 때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존 스노우가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약 한 5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런던에서만 발생을 했어. 그러면 발병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염원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선원이 이제 관여가 됐다. 그래서 이 선원이 이제 런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인숙 같은 아주 허름한 데서 이제 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 만에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나 가지고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이 또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접촉성 전염이다. 오염된 물이나 그 음식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 그 다음에 위장관 증상, 설사나 구토나 복통이 있는 것을 봐서는 위장관에 의해서 탈이 나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콜레라의 원인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명체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걸 퍼뜨리는 균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불명의 미상의 생명체가 전파를 한다. 그런데 이 미상의 생명체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번식이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번식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산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뭔가 재생산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화관 내부에서 이게 생명체가 번식을 하더라.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가설로 내세웠어요. 이때 당시에 템스강에는 식수를 템스강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유입을 받아서 각 가정에 공장에 이제 물을 대고 있었는데 2개 회사가 했대. 근데 이 템스강에는 이런 오물들을 정화시켜가지고서 배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식수원이라고 해서 서울 같으면 팔당된 그 상수원은 보호를 하고 있잖아. 오물 이런 게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분뇨 처리를 60년대 말 정도까지는 제대로 못하고서 하여튼 땅에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 기억에 70년대 초반에 서울시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분뇨 처리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처음 분뇨 처리장을 줬어요. 그게 저쪽 그 김포하고 마포 중간쯤 어디다가 진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뇨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그거를 공정 처리를 해가지고 정화 처리된 거는 액체류는 한강에다 방류를 하고 고체류는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서 비료로 싸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처음 만든 게 1970년 내지 71년 그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역학을 존 스노우가 이제 창안을 한 셈이 됐어. 그래서 1853년에 콜레라가 다시 3차 발생을 해가지고 할 때 식수공급원 회사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람베트하고 사우스와크볼이라는 회사가 둘이 있었는데 뭐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없고 2차하고 3차 유행할 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콜레라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흘러들은 그 입구 템스강에 거기에 하류에서 한 회사는 식수원을 채취를 해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하나는 상수원에서 채취를 해서 공급해서 한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별로 발생을 안 했어요. 전혀 발생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지고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하류에서 채취하던 회사가 더 상류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시설은 못하고 그래서 3차 발생할 때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명확한 거는 오염된 데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먹고 씻고 했을 때 걸리더라 하는 거는 명확하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생 빈도가 좀 더 깨끗한 물을 하는 데 비해서 14배 많게 발생하는 거로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명확하게 근거를, 이런 식수를 공급 안 받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니야. 왜냐면 뭐 수도파이프가 뭐가 됐든 해가지고 식수를 공급받아서 수돗물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들도 있잖아. 운물이나 펌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오염된 개념을 좀 더 확립시켜 준 거는 그 영국 성공회 그 저기 저 신부, 우리 저 정동에 가면 성공회 교회 있죠. 저기 저 거기 이제 부제 어떤 헨리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콜레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토사광란된 오물이 흘러들고 그러는 우물 근처에서 그 우물을 먹은 사람들이 주로 발견이 됐다는 거, 발생이 됐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존 스노우의 주장을 좀 더 보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어떤 생명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태리의 피렌체에 1853년에 필리포 파치니라는 세균학자가 콜레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의 장 조직, 그러니까 이제 거만 같은 거를 한 셈이지, 그래가지고 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여기서 뭔가 그 쉼표 같은 그 음표 같은 그런 벌레가 막 꼬물꼬물 다니는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은 막대기 모양의 유기체라고 그래서 비브리오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파치니가 비브리오 같다고 했던 거를 이제 나중에 1883년 코후가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코후가 콜레라 박테리아를 제대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콜레라의 원인이고 박테리아다 했는데, 파치니는 박테리아인지는 모르고 작은 뭐 쉼표 같은 그런 벌레 같은 거가 아주 무수히 있다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제대로 못 붙였어.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1965년에 비브리오 콜레라 파치니라고 정식으로 파치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콜레라 픽처를 보면 막대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 막대균이에요. 그래서 2,500배 증폭을 시키니까 이제 요런 모양이 됐고,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한 2,345배 했을 때 이런 모양이고, 살모넬라는 장티부스를 일으키는 균이야. 이게 5,530배 할 때 이것도 막대균이에요. 결핵균도 막대균이고 강균이라고 그러지. 포도상균은 포도알 모양이라고 여러분들 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 모양 같은 건데 한 31,300배 때 이런 사이즈니까 포도상균만 해도 이런 콜레라균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생물의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이제 코후의 사진입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이 존 스노우는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콜레라를 역학적으로 조사하고 콜레라의 전파 경로나 증상을 체계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 마취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취의 발전에 마취 제제를 발견한 건 아닌데, 마취학 자체, 마취 기술 자체를 초기에 아주 학문으로 제대로 발전을 시켜서 마취로 인해서 사망률을 굉장히 줄여준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변호사는 에드윈 체드길이라는 변호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관여를 이 콜레라 공중위생에 관여를 한 거는 이제 콜레라가 유행한 1930년대 이후지만 그 전부터 구빈법에 관계를 했어요. 구빈법은
에리바스 여왕이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맞춰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입고 자간 그 주변 환경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가난한 자를 빈곤에서 구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빈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100년 이상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만큼 더 환경이 좋아졌고 더 복잡해졌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강하는 역할에 책임을 맡게 됐어요. 실무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 감정이 굉장히 메말릴 정도로 냉철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고집통이어야 해. 그래야 집념을 갖고 일을 하지. 남 눈치를 본다든지 세류에 이렇게 휩쓸려서 다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이제 저걸 꾸준히 하는데, 이 사람이 구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거를 느꼈겠죠.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빈법을 개정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1842년에 보고서를 대영제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에 대하여를 쓰면서 1831년에서 32년 사이에 영국의 리츠시의 콜레라 발생 지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발생을 이 사람도 역학조사를 한 거야. 요 지방에서는 100명이 발생했는데 뭐 600명 중에 100명이 발생했다. 또 여기서는 1000명 중에 500명이 발생했다. 여기 1000명 중에 1명도 발생을 안 했다는 거를 전부 지도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잘 살거나 환경이 좋은 데 비해서 굉장히 환경이 비위생적인 열악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지도로 입증을 했어. 병의 원인이 뭔가 열악한 환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공중위생 상태를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를 주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근대 공중위생을 창안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됐던 산업혁명으로 일어나가지고 도시화되면서 슬럼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슬럼화가 된 거를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들게 이런 상태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그래서 위생 상태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생 상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수처리나 상수도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열악하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조잡하지만은 그래도 상하수도의 개념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나 경사도를 이용한다든지 도랑을 이용한다든지 오물 제거를 위해서 하여튼 자체 정화된 하수관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하수관 같은 개념이 없는 거를 어쨌든 그 개념을 만든 거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공중보건법을 만들었어요. 1892년에 코후가 아까 얘기했죠. 함부르크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수단을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현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근대 위생의 핵심적인 과제는 환경이나 위생이나 건강 사이에 관련성을 인식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위생 서비스를 제공했고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행정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가능한 기술과 하부 구조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균도 발견이 되고 요즘 항생제도 있어서 치료도 잘 되고 백신 예방주사도 있어서 맞아. 그러면 두창, 천연두 있죠. 천연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로 WHO에서 선언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어. 1980 몇 년에 아마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창균 자체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이게 다시 재유행될 때 백신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있고 좋은 쪽에선 그렇게 갖고 있고 생화학 무기들을 개발해 가지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에서는 이걸 또 가지고 있어. 이게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무기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화학전도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콜레라가 유행하는 데는 계속 유행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콜레라가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갈 때 조심해라. 뭐 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콜레라 퇴치하고 이제 위생이 현재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상 새로운 문제로 제기가 되잖아. 이제 콜레라는 전염병이면서 풍토병으로 고착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는 상당히 잘 되는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에선 콜레라가 문제될 게 없어요. 발생도 없지만은 또 발생을 하더라도 수분 보충하고 항생제가 충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못 사는 나라는 아직도 2명당 1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치명률, 치사율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라크나 루안다나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률이 약 50% 정도 되게끔 무서운 병이고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백신이 통상적으로 통용이 돼야 하는데 내전이 있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 뭐 페루나 이쪽 볼리비아 저거에서 사업할 때 파라과이 할 때 뭐 아마존 밀림 속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백신을 공급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많죠. 사실 뭐 우리가 잘 살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지 내가 거기 가서 50% 이상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가 갈 수 있을까? 아마 부끄러워할 것 없이 아무도 못 간다 그럴 거야. 나도 못 가. 내가 그 한센병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 문둥이를 아직도 문둥이가 있냐 그러고 그 사람 보는데 겁 안 나냐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이 한센병이라는 자체는 전염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특이한 체질의 사람들만 걸려. 그러니까 결핵균하고 사촌인데 결핵에 비해서 치명률도 약하고 대신 천형의 병이라고 그러는 건 죽을 때까지 남다른 처지에 있지. 그러니까 뭐 손이 오그라든다든지 피고름이 나온다든지 뭐 눈이 안 감긴다든지 얼굴이 사자 모양의 라이온 페이스가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딴 사람들과 거짓보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기피를 하잖아. 징그럽다고 그러고 겁내서 너는 절로 가라 그러고 배너 영화를 보면 아이 동굴 속에서 해가지고 처참한 생활하는 거를 이제 배너 같은 영화는 요새 본 사람 젊은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우연히 TV에서 재방송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가서 보건의료인이 들어가길 주저하겠죠. 그러니까 백신 공급 자체가 들어가서 백신을 놔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하고는 못 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죠. 한 번 해가지고 일이 되질 않아. 두창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면은 그거로 평생 면역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균의 서식지가 습한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균이 진화 번식이 굉장히 많이 돼. 그래가지고 신규 변종이 출현해요. 사실은 지구상에 현재 밝혀진 게 콜레라 균종이 한 200여 가지 된대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구, 그러니까 강물이 바닷물하고 접하는 그 하부 부분에 번식을 하는데 다 보면 콜레라에 관계되는 균이 나오긴 나오는데 인체에 무해할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치명적인 전염균종이 O1 타입하고 O139 타입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인체 현재 문제가 되는 균주예요. 근데 요게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톡신이 생산이 돼가지고 아주 독특한 유전자 혈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인간 거주지 근처에 오염된 물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할 때 겐지스강 하류에서 1800년대 초반에 유행이 시작된 게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 그게 강어구에서 대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주거지하고 관련이 항상 있죠.